자, 그러면 두 번째, 수분 평형과 수분 활성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수분 활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용어에 참 그 용어의 모든 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얼마나 활성을 띠면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런 수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크래커하고 이제 빵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크래커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크래커는 솔직히 말하면 물이 수분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빵을 만들 때는 우유나 물이 거의 밀가루 중량의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렇게 제가 제 빵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는데 워낙 그 빵을 좋아해서 네, 빵을 좀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식빵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수분의 함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크래커, 쿠키 이런 거 할 때는 버터, 계란, 밀가루, 물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수분의 함량도 작지만 그것이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있는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결합수가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오래 가죠.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수분으로서 활동을 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수분 활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분 평형은 대기의 습도와 식품의 습도가 같을 때 수분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래커를 먹다가 공기 중에 방치를 해요. 근데 그때 여름이야. 습도가 굉장히 높아. 70도, 80도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수분이 크래커 속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더라도 그것이 대기의 습도보다 더 많이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기의 습도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습도가 똑같을 때는 수분이 이동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수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식품의 수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품 크래커가 있어요. 대기의 습도가 60%야. 여름이야. 여름은 70% 넘나요? 80% 되나? 여름에 대기의 습도가 60%면 여기 있는 수분이 이 안으로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자가 이렇게 눅눅해지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습도가 들어가면서 여기도 습기가 60%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분 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수분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건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흡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우리가 수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대기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변하죠. 날씨가 더워지면 또는 비가 장마철이거나 그러게 되면 대기의 습도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수분 함량도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수분의 활성도는 뭐냐면 식품 중 수분이 이용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이 얼만큼 수분 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크래커는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낮고 빵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고 물론 수박이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분 활성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수분 활성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워터 액티비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는 액티비티 오브 워터라고 해서 AW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분 활성도는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이 순수한 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순수한 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분 활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 압, 이것을 수분 활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을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 압력이 나타나겠죠. 이것을 P0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빵이에요. 빵, 식빵. 제가 오늘 식빵 얘기 많이 하네요. 식빵을 가열을 똑같은 온도로 가열을 했어요. 근데 막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식품의 수증기압, P로 표시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수증기가 어디가 더 많이 날아갈까요? 순수한 물이 더 많이 날아가겠죠. 근데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수증기압이 10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증기압이 8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적게 날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8. 그러니까 0.8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 수증기압은 항상 순수한 물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어때요? 이 P0, P0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1인 거예요. 1. 예,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1이고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그 안에 있는 성분들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는 적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1보다 작다. 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의 수분이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용질의 양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있으면 물이 그 물질과 반응을 한 결합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로 날아가는 물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과 어떤 용질의 양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평형 상대 습도는 뭐냐? 이거는 수분 활성도에다가 한마디로 1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대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압과 식품 중의 수증기 분압이 평형에 이르러 흡습 또는 건조가 중지되는 상대 습도다. 아까 제가 크래커를 열어놨는데 어느 정도 흡습이 되다가 더 이상 흡습도 안 되고 건조도 안 되는 그 습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평형 상대 습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우리가 평형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물과 결합이 되어 있어서 뭔가 물이 자유롭게 수증기로 전환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순수한 물보다 작다. 그래서 1보다 작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는 일단 자유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수는 아까 미생물도 이용할 수 있어, 건조하면 건조도 돼, 다른 물질과 반응도 돼, 뭐 갈변 현상도 일으켜 여러 가지 물로서의 작용하는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보존, 저장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효소의 활성이나 미생물의 생육과도 관련이 있고 식품 저장성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채소, 과일, 생선, 육류의 수분 활성도는 0.97에서 0.99. 네,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건조하면 수분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곡류, 두류 수분 활성도는 0.6에서 0.64. 자, 건조해도 그렇게 많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죠. 그거는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습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탈습도 그렇게 건조도 잘 되지 않는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수분 활성도가 다른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수치 어느 정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수분 식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 수분 식품은 식품의 수분을 적당히 제거한 후 저장성과 조직감을 높이기 위해 수분 조절제를 첨가한 식품. 그래서 뭐 당, 알코올이라든가 올리고당을 첨가해서 어떤 결합수를 좀 더 많이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증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수증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 것을 우리가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양갱이라든가 뭐 여기 보시면 젤리라든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딸기하고 딸기잼 예를 들었는데 딸기는 금방 상하지만 딸기잼은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설탕과 결합을 해서 결합수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수분 활성도가 적어지게 되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생육이 억제가 되고 물을 첨가하지 않아도 충분한 가소성을 가지는 잼이나 젤리, 양갱, 건조 과일 등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채소 과일이 0.97, 뭐 0.99, 그다음에 뭐 곡류나 두류는 0.6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식감이 말랑말랑하면서도 보존성이 좀 오래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품입니다. 자, 등원 흡습 곡선과 등원 탈습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두 개의 기출문제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분에서 벌써 두 문제가 났어요. 2016년도하고 2020년도에 났는데요. 되게 출제 빈도가 잦은 것이다. 수분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 등원 흡습 곡선, 자유수 결합수, 여기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원 흡습 곡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등온, 같은 온도에서,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상대 습도에 따라, 상대 습도, 아까 대기의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크래커에 물이 흡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상대 습도에 따라 식품의 수분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대 습도가 증가할 때 수분이 흡수가 되는 변화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 흡습 곡선, 등온 흡습 곡선. 반대로 건조할 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내도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화초들이 내가 물을 안 줘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빨리 마르더라고요. 예전에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요즘 일주일에 두 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뭐 그 빵 같은 거, 식빵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놔두면 금방 마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가 굉장히 대기 습도가 낮잖아요. 그럼 대기 습도가 낮을 때, 대기 습도가 낮을 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감소하는 곡선, 이것이 등온 탈습 곡선이에요. 한마디로 대기의 습도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 곡선이 등온 흡습 곡선, 등온 탈습 곡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의 조건이 하나 있죠. 온도가 같아야 돼요. 온도가 다른 상황에서 하면 안 되고, 온도가 같을 때 그냥 변수를 한 개만 두면 온도는 같다. 변수는 그거는 같은 동일한 조건이고요. 상대 습도에 따라, 그 변수에 따라서 y축, 식품에 있는 수분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본 것이 등온 흡습, 등온 탈습 곡선입니다. 자, 등온 흡습 곡선의 특징은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S자형을 나타내게 되고요. 식품이 대기 중에 수분을 흡습할 때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 다음에 경사와 굴곡점은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자유수와 결합수의 상대적인 양과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말랭이 같은 거, 저도 무말랭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 채소 이렇게 그 여름인가 뭐 봄에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그걸 다 햇볕에다 건조했다가 나중에 겨울에 먹을 때는 거기다 물에 다 담갔다가 물을 흡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거나 뭐 볶아 먹거나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뭐 무말랭이, 고사리 이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말랭이,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흡습이 잘 돼요.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는 함량이 많기 때문에 흡습이 잘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 흡습이 잘 안 돼요. 이 특징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 물론 오렌지 주스이기 때문에 이걸 분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탈습도 많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오렌지 주스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쇠고기하고 대구를 한번 볼까요? 요것이 요거고요. 네,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전분 풀이 요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한번 볼게요. 요 대구 30도씨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고기나 그다음에 뭐 생선 이런 거는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 그 건조한 것을 만약에 다시 물을 넣고 흡습을 시킬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만큼 많이 흡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유수나 결합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수나 결합수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등온 탈습 곡선은 반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온 탈습 곡선은 그 상대 습도가 낮아졌을 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 원래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사과를 건조해서 사과가 원래 수분의 함량이 90%인데 건조를 해서 70%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물에다 담그게 되면 다시 90%까지 흡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 그렇지? 이런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에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식품을 변폐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 함량 결정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어포 같은 경우, 이게 그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태를 얼려서 먹는 게 동태고, 그 다음에 생 명태를 우리가 명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약간 반건조한 것이 코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말린 게 북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코다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이 적당하게 말렸기 때문에 저장성도 좀 오래 가잖아요. 그렇다고 북어처럼 딱딱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얼마나 건조하는지, 그 다음에 흡습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식품의 어떤 그 고유의 식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 함량, 적정한 수분 함량을 결정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력 현상이에요. 예, 이력 현상. 파란색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예. 자, 이력 현상은 아까 등온 흡습 곡선하고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하는데요. 자,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할 때 나타나는 흡습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히스테리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력 현상 그렇게도 나오겠지만 히스테리시스라고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력 현상입니다. 흡습할 때보다 탈습할 때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를 말렸을 때, 그렇죠? 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95%예요. 무말랭이가 됐어. 자, 무말랭이를 다시 물에 담갔다고 해서 예전의 무처럼 돌아오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탈습할 때는 수분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흡습할 때는 그거보다 적게 흡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말랭이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흡습할 때보다 탈습할 때 수분 함량이 더 높고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탈습이 돼요. 특히 두 개의 굴곡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개의 굴곡점에서. 자, 원인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왜 이력 현상이 나타날까? 자, 건조 시 일단 무를 건조할 때 식품 표면의 모세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말랭이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무가 가지고 있는 식감이 없어지게 되고 무말랭이가 되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관이 수축이 돼서 이것이 손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세관에서 수분이 빠져나왔다가 이것이 쪼그라드는 거야. 물을 다시 흡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팽창이 안 되고 조금밖에 팽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지만 무 입장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수분을 다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흡습 곡선하고 탈습 곡선의 괴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수분 흡수 시에
탈습만큼 수분이 흡수되지 못한다. 요겁니다. 이력 현상. 그래서 여러분은 무말랭이나 아니면 기타 채소를 건조해서 사용을 할 때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이유. 이것이 등온 흡습과 등온 탈수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의 하나의 현상이다. 예,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봤지만 물을 건조시켜요. 탈습이 돼. 다시 제가 이제 무말랭이에다가 물을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에다 담가 흡습을 해. 그렇지만 물론 지금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복원이 되지만 보통은 복원이 안 되고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관이 수축이 되고 손상이 돼서 물을 충분하게 다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흡습 곡선의 영역이 나와요. A 영역, B 영역, C 영역. 요거 중요하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네, A 영역, B 영역, C 영역. 이게 중요한데요. A 영역은 여기는 어떤 영역일까요? 거의 그 수분의 함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식품이 있으면 여기 위에 물이 이렇게 조금씩 코팅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A 영역. A 영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A 영역 요 경계 있잖아요. 요 경계는 요 주변이 하나도 빈틈없이 다 코팅이 된 거예요. 요것을 베트 영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은 A와 B의 경계. 여러분 잘 보이세요? 파란색? 보이세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물이라서 제가 했는데 A와 B의 경계. 제가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노란색. 다 지워졌네. 그렇군요. 자, 여기 A 영역은 뭐냐면 이게 식품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단분자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A 영역. 그러면 B 영역은 뭐냐면 여기까지 다 B 영역은 아니고 여기까지 완전하게 말끔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A와 B 사이에 이 경계 부분. 예, 경계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는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 영역은 여기에서 물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분자층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준결합수 있었죠. 그렇죠? 준결합수 영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C 영역은 준결합수에다가 더 많은 자유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영역은 아까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그 식품이 있으면 식품 표면, 그러니까 식품의 영양 성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물 분자가 이렇게 좀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구역에는 약간 조금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A 공간이에요. A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합수 부분이라는 거예요.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A 영역의 수분은 식품 성분 중에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기는 작용기다. 그래서 뭔가 다른 분자들과 활발하게 결합을 하거나 반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화학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물 분자도 극성 분자니까 얼마나 결합하기가 좋겠어요. 얘네들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결합수로 되어 있고요. 단 분자층 영역이에요. 그래서 식품 중 수분이 매우 작게 포함이 되어 있고 수분 활성도를 따지게 되면 0.3에서 0.4 정도예요. 자, 그다음에
포인트라고 해서요.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하고요. A와 B의 경계 수준이다. 요게 중요해요. 아까 A 영역은 제가 그림 했을 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이나 아니면 산소나 이런 거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식품 성분이. 자, 그런데 배트 영역은 이것까지 다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영향에 공격을 받지 않고 마치 물 분자가 식품을 이렇게 코팅해 놓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식품 보존할 때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0포인트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해서 식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지방 산패가 최소로 일어난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A와 B 영역의 경계 수준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단분자층으로 예쁘게 코팅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영향에 손상을 받지 않고 그 내부의 식품 성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물의 함량, 수분 활성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는 수분 활성도가 한 0.3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이것이 깨진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깨지면 아이고 저기까지 없어졌네. 예, 요거까지 여기 이렇게 깨지게 되면 외부에서의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훨씬 더 침해를 잘 받겠죠. 그래서 100포인트가 깨지면 식품 조직이 직접 공기에 노출돼서 지방 산패가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100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식품이 물로 코팅되어 있는 영역, 이것이 이제 A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A와 B 영역의 사이에 있는 이 단분자층으로 깔끔하게 코팅되어 있는 100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B 영역을 한번 볼게요. B 영역은 아까 중간 부분이잖아요. 중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식품이 있으면 수분으로 코팅이 일단 배 영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코팅이 됐고요. 그거보다 여분의 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다분자층으로 쌓여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음대로 수분으로서의 어떤 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비교적 식품 성분과 그다음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준결합수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물 분자와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다분자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수 영역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식품의 안정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최적의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조직감도 좋겠죠. 이럴 경우에는 수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 습도가 30에서 80% 정도, 그 중간 정도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분자층은 C 영역은 이렇게 식품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준결합수 한 3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준결합수를 지나서 그 이외에도 물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충분하게 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영역은 자유수 영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품의 모세관에 수분이 자유롭게 응결되는 모세관 응축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분이 그만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관 응축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물 분자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합니다. 자유수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겠죠. 그다음에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화학 반응, 효소 반응, 미생물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까 등원 흡수 곡선에서 요 마지막 단계 있잖아요. 요 마지막 단계 여기는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냉장 보관을 한다든가 냉장 보관을 한다든가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미생물 번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생물의 번식이 얼마든지 충분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80% 이상이고 식품 중 수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이 C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영역, B 영역, C 영역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암기할 게 조금 나오는데요. 보시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조직감뿐만 아니라 효소작용, 화학반응, 미생물의 생육 등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수분해 반응, 효소 활성 및 미생물의 성장 속도도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4개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수분 활성도와 미생물 생육과의 관계, 수분 활성도와 유지의 자동 산화와의 관계, 수분 활성도와 효소 반응과의 관계, 수분 활성도와 관련 반응과의 관계, 이 4가지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분 활성도를 보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코다리 얘기를 비교를 했는데요. 코다리 같은 건 어때요? 그것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도 생태보다는 보관이 잘 돼. 그렇죠? 그리고 또 보관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상태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다리도 냉장 보관은 오랫동안 해야 되겠지만요. 오랫동안 먹으려면. 자, 수분 활성도를 일단 여기서 키포인트는 수분 활성도를 0.6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이 성장 가능한 수분 활성도가 있어요. 자, 세균은 0.9, 효모는 0.8, 곰팡이는 0.8, 그 다음에 호염성 세균 0.7, 내건성 곰팡이 0.65, 내삼투합성 효모 0.6. 그래서 내삼투합성 효모가 0.6 이상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이 0.6 반대죠. 0.6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어떠한 미생물의 번식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래커 같은 경우가 수분 활성도가 0.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상관없죠. 근데 식빵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85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곰팡이가 있죠? 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식품의 보관, 안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0.6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0.6 미만인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지의 자동 산화입니다. 예, 유지의 자동 산화. 자, 보시면 산화 속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0.3 미만일 경우에 오히려 지방 산패가 더 잘 된다. 아니, 아까는 수분 활성도가 적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수분 활성도 0.3 미만이면 오히려 산패가 잘 된다고? 왜 그럴까요? 아까처럼 어떤 층이 깨져서, 단분자층이 깨져서 A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단분자층이 있으면 여기 코팅이 되니까 외부에서의 어떤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진 거예요. 수분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요 식품 내부에 있는 성분이 다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0.3 아래에서는 지방 산패가 오히려 더 잘 된다. 예, 그러니까 식품은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관을 해야 좋을까? 어느 정도로 보관해야 좋을까? 앞에서 여기 단분자층, 식품의 물 분자가 깨끗하게 모두 다 코팅되어 있는 그 영역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것이 배 포인트인데요. 균일한 단분자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식품을 덮어 보호함으로 햇볕이나 산소를 차단하고 물 분자가 유지 유리 라디칼에 의해서 형성된 과산화의 분해를 억제하고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 이온을 수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이 있으면서 금속 이온과 수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산화물 물 분자가 유지의 유리 라디칼에 형성된 과산화물을 또 과산화물이 분해되는 것을 또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 산패가 가장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생물의 번식을
그 억제하려면 수분 활성도 0.6 미만으로 해라. 그다음에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는 우리가 그 식품들을 보관할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단분자층이 깨져서 지방의 산패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수분이 또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수분 활성도가 0.4 이상일 때, 요거는 이제 단분자 그 결합수, 준결합수 정도겠죠. 이럴 때는 금속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용매로 작용을 하니까 어때요? 이 금속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산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이온의 확산이 증가하고 산소가 용해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효소의 활성도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어느 정도 수분이 있으면 효소의 활성도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산패가 촉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의 지방 산패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분 활성도는 100포인트라는 것, 뭐 0.3에서 0.4 정도라는 것. 그래서 A 영역과 B 영역의 그 경계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식품의 단분자층이 빈틈없이 코팅되어 있는 정도, 이 정도가 식품의 지방 산패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지방 산패는 촉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소와의 반응입니다. 자, 일단 식품에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것은 적당한 온도의 활성도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염도나 그다음에 수분이 있을 때 활성도가 증가하는데요.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효소 활성이 증가해요. 효소가 활발하게 활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기질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반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줬을 때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밀라제라든가 기타 다른 효소를 보게 되면 아밀라제는 수분 활성도가 0.85 미만일 때 활성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높을 때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 0.3 미만일 때 효소의 활성도가 저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네요. 어떤 거는 뭐예요? 효소의 활성도를 보게 되면 수분을 바짝 말려야 되는 거고, 네, 수분 활성도 0.3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지방의 산패가 걱정이 되고, 뭐 미생물 생육만 저하를 시킬 정도면은 한 0.6 미만으로 해도 되는데, 또 이거 효소라든가 기타 지방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변을 한번 볼게요. 갈변은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갈변 반응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클수록 잘 일어나요. 그래서 0.6에서 0.7 근처에서 최대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0.6 미만에서는 반응물의 이동이 어려워져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0.6 이상에서는 반응물이 또 희석이 돼서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0.6에서 0.7에서 가장 최대치가 나타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물이 용매로서 작용을 하면서 효소가 어떻게 비효소적이니까 물이 용매로서 작용하면서 그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는 4가지 조건입니다. 자, 앞에서 미생물 번식, 2번째 지방 산패, 3번째 효소, 4번째 갈변 반응. 요 4개가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이 그림, 맞아, 이 그림 기억나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요 그림입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네. 뭐 요거 보면서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요거 보면서 이거 정말 기억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것이 이제 수분 활성도와 그다음에 반응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네. 반응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까요? 요거는 단층이죠. 결합수가 있는 영역이고 A 영역입니다. 또는 어떤 교재에서는 1 영역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B 영역이라고 했고 어떤 교재에서는 2번째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C 영역 또는 3번째 영역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준결합수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로 자유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래프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초록색 한번 볼게요. 자, 초록색이 요거 가려놓고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냥 땅 하고 보여줬습니다. 자, 요 초록색은 보면 여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결합수 영역인데 반응 속도가 높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문자층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산소에 노출이 되면서 산패가 잘 일어나는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최저의 반응 속도가 최저로 나타나는 게 어때요? 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배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예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의 3패는 여기에서 배 포인트에서 가장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유지의 산화 과정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0.4 이상이 돼서는 유지의 산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이 금속 이온도 옮겨주고 그다음에 산소도 용해하고 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산패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보라색은 뭐 등온 흡수 곡선이고요. 보라색은 등온 흡수 곡선이고, 자, 여기 오렌지색 요거 볼까요?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래서 이거는 수분이 없을 때는 최저치지만 0.6 근처에서 뭔가 0.6 이상이 되게 되면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가속화돼서 굉장히 갈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이 용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수분해 반응, 가수분해 반응, 효소 활성 한번 볼게요. 효소 활성. 자, 효소 활성은 이 오렌지색입니다. 효소 활성은 아까 아밀라제가 대표적으로 0.8 이상일 때 효소의 활성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효소의 활성이 적다. 그리고 0.3 미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효소는 불활성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0.3에서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선 거의 효소 활성이 없어지게 되고 0.6, 0.8 이상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효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곰팡이는 0.65인가? 0.8. 그다음에 아까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게 0.6 미만에서는 생장을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별을 무슨 침대도 아니지만 별을 한 5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분과 냉동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냉동은 이제 급속 냉동과 완만 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급속 냉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급속 냉동이 식품의 어떤 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냉동한 식품은 해동하고 다시 얼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 냉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포가 파괴되면서 조직에서 이제 수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질겨지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얼리게 되면 이때 해동된 상태에서의 어떤 미생물 번식된 게 그대로 다시 또 동결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감도 안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동한 것은 이제 다시 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산지에서 어떤 그 판매점으로 올 때 특히 이제 그 어류 같은 경우에는 급속 냉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급속 냉동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먹었을 때 조직감이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러면 급속 냉동하고 완만 냉동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급속 냉동은 결정이 크게 형성이 되지 않도록
순식간에 얼음땡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짠 하고 얼음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얼음 입자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동했을 때도 조직이 파괴가 안 되니까 드립감이 적죠. 네, 그래서 그 온전한 어떤 식품의 고유의 어떤 조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균일하게 분산되고 냉동 과정 중 부피 팽창이 적다라는 것. 그래서 조직의 파괴가 미세하고 원래의 조직감으로 회복하기가 좋아요. 자, 근데 완만 냉동은 이게 천천히 얼리다 보니까 이 얼음핵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에 이것이 얼음 결정이 커지는 거죠. 이게 얼음 결정이 커지면서 주변의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동을 했을 때도 어떤 그 조직감이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식감이 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 결정이 커지게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원래의 조직감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